안녕하세요. 9월 월말 모의고사 홀수번만 강평하겠습니다. 짝수번은 질문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고요. 9월 월말 모의고사는 판례 강의가 종간된 시점이어서 그거에 맞춰서 판례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1번, 다음 중 특허 출원한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곳은? 거절이 오브란 소리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는 게 거절 이유 없는 거. 그 중에서도 거절 이유가 챕터 2쪽이었었죠. 이 출원인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재,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언학성, 신진선화, 불특허, 그 다음에 신규사항 추가 금지, 마지막으로 오역. 조약 위반은 쟁점이 없고요. 그 중에서 예 문제였습니다. 그 출원인과 관련된 문제. 이게 25조 제외자면서 외국인이면서 비동맹국인 사람. 그 다음에 33조 1항 본문.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0%, 44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부 10% 정도. 33조 1항 단서. 특허청 직원. 얘네들 찾기 문제였었는데 기억. 미성년자인 발명자. 이건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기억은 방식하고 거절 이유는, 거절 이유 보통 우리가 실체적 사유라고도 하는데 아니면 본안 사유라고도 하고 완전히 구분된다는 문제입니다. 방식이 반려사유하고 무효사유가 있는데 서류 반려, 절차 무효, 거절 이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문제예요. 미성년자는 혼자서는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꼭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방식사유입니다. 방식사유고 발명자라면은 33조 1항 본문은 오케이야. 그러니까 거절 이유는 없어요. 미성년자랄지라도 발명자면 33조 1항 본문이 만족되기 때문에 거절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니은, 국내 주소를 가진 외국인 발명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외국인 국내 주소를 가졌냐 안 가졌냐가 또 방식사유 중에서 5조 있지 않습니까? 기억은 3조였고요. 5조에서 제외자라면은 특허관리인이 꼭 필요한데 일단 그거는 아니야. 국내 주소를 가졌으니까. 하여튼 근데 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이거보다 다르게 이거 우리 조문특강에서도 했었는데 항상 5조 갖다 장난치는 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국인, 외국인 나누고 제내자, 제외자 나눠서 제외자면은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다 걸려요. PCT 같은 경우는 206조고. 근데 지금 하는 이 5조하고 항상 대비되는 게 여기입니다. 25조. 25조 같은 경우는 제외자면서 플러스 외국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쟁점이 됩니다. 여기야, 여기. 근데 얘는 국내 주소를 가졌죠. 그러면 제내자잖아. 외국인이지만 제내자야? 그럼 여기는 25조가 문제가 없어요. 그럼 발명자니까 33조 1항 본문은 되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그런 느낌이야. 이게 25조 내용이었습니다. 25조. 기억은 33조 1항 본문 내용이었었고 니은은 33조 1항 본문. 발명자니까 33조 1항 본문은 만족하면서 제내자였기 때문에
25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25조가 같이 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디귿,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자. 이거 우리 판례 강의에서 했었죠.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규적 사상으로서 창작물이고 고도한 것,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발명을 했다라는 것은 요거 창작행위를 한 자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작행위자와 거리가 먼 사람들, 그거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단순 투자자, 그 다음에 단순 관리자. 단순 관리자가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월급 주고 너 일 안 하냐 이러면서 갈구는 사람. 그 다음에 단순 보조자. 이게 실험은 했지만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실험만 하고 데이터만 정리한 사람. 자기가 창작적 행위로서 실험 과정을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실험만 한 사람. 단순 실험자, 보조자. 요거는 전부 다 발명자가 아닙니다. 지금 디귿을 보면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이게 자기가 창작행위를 한 게 아니라 갈구는 거, 조직 관리하는 거, 그러면은 창작행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 정리와 실험만. 지시에 따라서 뭔가를 하기만 한 사람은 창작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얘네들은 발명자가 아니에요. 발명자가 아니면 이거 3.3조이란 본문 위반. 3.3조이란 본문 위반. 이것도 3.3조이란 본문과 관련된 일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리을. 각각 을이 공동 발명했으나 단독 명의로 추론한 값. 이거 너무 쉽죠? 이건 44조 위반이야. 44조 위반. 공동 발명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되는데 단독으로 추론하게 되면 44조 위반으로 거절이 됩니다. 리을은 44조였어요. (3번) 명사적 기재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이거 40조 사항 이후 얘기입니다. 사항 이후 명확. 그 발수기 통지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이거 항상 우리 뭔가 해석할 때에는 뭐 40조 사항 이후만이 아니라 뭔가를 해석할 때에는 문헌적 기재와 판례 강의에서 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추론시 기술상식을 플러스에서 해석합니다.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의 기재와 이게 문헌적 기재, 그 다음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론시 기술상식, 요거 플러스에서 청구범의 기den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여기까지 OX 할 만한 키워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읽어야 돼요. OX 나올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단순히 청구범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인데 청구범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X지문으로 나온다면 청구범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지문 나올 건데, 그게 뭐냐면 개별적과 일률적의 차이점인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개별적하고 일률적이에요. 일률적이라는 것은 그냥 남의 것도 참고해서 그냥 다 똑같이 해석한다면, 개별적이라는 그 사안마다 그 사안에서 발명의 설명이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봐서 그 사안마다 발명이 뭔지를 보고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지문의 포인트는 개별적과 일률적이었습니다.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그 사건의 명세서와 그 사건의 출원식 기수상시창고에서 그 사건의 청구 범위의 기재를 해석해라, 이런 의미였어요. 청구 범위 해석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의학용도 발명에 있어서는 우리 판례 강의에서 의학용도 발명이 뭔지 말씀드렸었어요. 의학용도 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이걸 유효 성분이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의학용도가 발명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의학용도 발명은 청구항 이렇게 씁니다. X 물질을 포함하는 심장병 치료용 조성물. 그럼 얘가 구성이 여기 X 물질, 이걸 유효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성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질병과 약효, 쓰는 것을 의학용도라고요. 이게 구성 2. 그리고 발명이라는 건 구성과 효과 아닙니까? 얘의 효과가 심장병 치료 효과입니다. 그래서 의학용도 발명은 의학용도가 구성이자 효과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구성이자 효과다. 의학용도가 발명의 구성이자 효과에 해당하므로 여기까지 다 맞는 말이고, 발명의 청구 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학용도를 대성 질병 또는 약효로만 명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거기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고, 이거 뭐냐면 판례 강의에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X 물질 포함하는 알파 수용체 저해용 조성물에서 뭐 무슨 체, 무슨 수용체 이렇게 하면 거의 양리 기전이라 그래. 의학용도는 양리 기전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양리 기전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용도는 질병과 약효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양리 기전으로도 그와 같은 양리 기전이 어떤 질병과 어떤 약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으면 양리 기전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틀린 거라고. 의학용도는 대상 질병과 약효 또는 양리 기전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기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 전부 다 우리 그 판례 노트 계속 밑줄 친 것만 반복해서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다 습득이 될 거예요. 조성물을 이루는 각 성분이 몸으로 이루어지는 폐쇄형으로 청구 범위에 작성되어 있다면 폐쇄형이라는 게 이거예요. A, B 및 C로 뭐 이루어지는 아니면 구성되는 이런 게 보통 폐쇄형으로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반대가 포함하는 그걸 우리가 개방형이라고 합니다. C를 포함하는 얘가 폐쇄형, 이게 폐쇄형, 이게 개방형.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는 거의 이 문제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수치 범위가 써 있는 거야. A의 함량, 뭐 10에서 20%, 뭐 20에서 30%, 40에서 70%. 이런 함량들이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 나눠갖고, 폐쇄형이면 4가지 조건 다 만족해야 되고, 개방형이면 2가지만 만족하고, 그게 최대치로 가면 모든 최대 다 합했는데 100미달, 최대로 가면 반대로 100미달, 최소로 가면 모든 최소 다 합했는데 벌써 100초가, 그 다음에 하나 최대 나머지 최소면 최소가 많으면 100초가, 그 다음에 하나 최소 나머지 최대가 많으면 100미달. 이렇게. 개방형은 미달이어도 괜찮고 초과만 만족하지 않으면 되고, 그거 하는 겁니다. 3번 보시면 폐쇄형으로 돼 있으면 이건 4가지 조건 다 만족해야 되는데, 모든 최대 합이 100미달 맞고, 모든 최저 합이 100초가 맞고, 하나 최대와 나머지 최저 100초가, 최저가 많으면 하여튼 초가야 맞고, 하나 최저 나머지 최대가 많으면 미달이야 100미달. 이런 경우면 44항 위반, 이 경우가 아니면 오케이, 이 소리입니다. 조성비에, 이걸 조성비라 그래요. 그 조성이라는 게 이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를 조성이라고 하고, 비라는 게 물질이 얼마만큼의 함량으로 돼 있는지, 그걸 비라 그래. 비. 이거를 조성비라고 합니다. 10에서 20% 조성비라고. 조성비 기술적 결함이나 모선이 있는 경우에는 발매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했다고 할 수 없다. 이 44항의 위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4번 출원 당시 기수 중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게시된 내용을 청구에 기된 발매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할 수 없다면, 이거 저 44항의로 있죠. 판례 강의에서 43항의로 하고 44항의로 구분하라 배웠었습니다. 43항의로는 실시에 있기 없기로 가시면 되고, 44항의로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는 거예요. 얘는 청구범위에 써있는 문장 자체가 발명의 설명이 있는지 없는지, 얘는 청구범위에 써있는 애들이 실시에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실시에가 없더라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없더라도, 아까 그거 하는 거지, 이거. 요거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거 가는 거야. 또 실시에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원식 기술상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오케이.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 문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원식 기술상식에 의해서 여기 일반화라는 말을 써요. 식에 의해서 일반화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아. 여기 출원식 기술상식에 의해서 쉽게 실시할 수 있다면 그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출원식 기술 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게시된 내용을 청구에 기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 확장 또는 일반화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없다는 소리야. 컨트롤 C 컨트롤 V가 없을 때 출원식 기술상식에 의해서 일반화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건 일반화할 수 없다잖아. 없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도 안 돼 있고 출원식 기술상식으로도 모른다는 소리야. 모르면 44항의로 위반이지. 그 청구인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걸 볼 수 없다. 44항의로 우리가 뒷받침 요건이라고 하거든. 이걸 뒷받침이라고 표현하고 43항의로 이걸 쉽게 실시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은 판례 강의가 어느 정도 복습이 됐다면은 4번 읽자마자 이거 44항의로 쟁점이구나 이해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이렇게 되면은 판례 강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소리예요. 복습이. 5번 44항의로의 청구항이 발명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43항의로가 정원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거네요. 서로 판단 방법을 달리해라. 그래서 얘는 실시에 있기 없기,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 문장이 있기 없기. 됐습니다. 3번의 1번은 다시 정리하면 3번의 1번은 이거 아마 그 우리 문헌 해석 그 판례에 있을 거예요. 문헌 해석 12번이었었나요? 문헌 해석 거기에 있던가 44항의에 있던가 있을 건데 청구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청구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용이었고요. 개별적으로 해석해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개별적으로 해석해라.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44항의 쟁점에 있어요. 44항의 쟁점에 있고 의학 용도와 양리 기전에 대해서 뭐 제약적
약간의 기초적 지식만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례 강의에서 약간의 제약의 기초적 지식을 말씀드렸었는데 의학용도와 양리기전에 대한 쟁점이고 3번은 이거 44항 2호 쟁점에 있어요. 그 조성비만 나오면은 4가지 요건 아니면 2가지 요건.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44항 1호 3항 1호 쟁점에 있습니다. 이건 눈 감고 풀어야 돼. 4번하고 5번은 쟁점이 없어요. 이건 바로바로 쉽게 풀어야 됩니다. 3번 명사석 기재불비에 관한 거였고 우리가 보통 44항 1호, 44항 2호, 43항 1호 이걸 기재불비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 심사관님의 심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절유 통지서가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출원에 속하는 기수면에서 통상의 지식과 이제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있다 하더라도 문제 풀이 스킬로 제가 저번 모의고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OX 강의나 기출문제 강의에서도 잡아드릴 건데 그 뭐뭐면 뭐뭐 경우 뭐뭐 때 아니면 뭐뭐라도 이걸 전제조건이라고 합니다. 판례 문제는 이런 전제조건 깔고 나오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전제조건 읽자마자 이건 무슨 쟁점이자가 머리 떠올라야 공부가 끝난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거절 통지서가 추상적인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발길 송자가 전체의 취지를 이해할 수 정도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도라도 하자마자 끝나야 돼. 얘 핵심 키워드가 우리는 특허업계는 거절유 통지서건 명세서건 논문이건 뭐건 그냥 모든 것을 다 급발속기 통지자 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 이거야. 거기에 기재된 거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론식 유상식 거기에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론식 유상식 다 그렇게 가요. 이거 지금 그 급발속기 통지자 입장에서는 괜찮게 써 있다는 소리 아니야. 에? 추상적으로 돼 있어도 급발속기 통지자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거절유 통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이거예요. 그럼 거절유 통지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틀렸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거야. 5번이 이 쟁점입니다. 통지한 걸로 거주결정, 거불심 기각심결, 특허범은 기각 판결했는지 고쟁점인데 여기서 다수 추상적으로 통지했다 하더라도 급발속기 통지하면 알 수 있어. 그러면 거주결정에도 전혀 문제 없는 거라고 그 소리라고. 판례 강의에서 리갈 마인드로 잡아두면 좋다고 한 게 특허 세계에서는 모든 책을 모든 문헌을 기재 플러스 추론식 급발속기 통지자로 갑니다. 추론식 급발속기 통지자.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어떤 쟁점이건 상관없어. 거절유 쟁점이건 여기 심사관 심사 쟁점이건 모든 쟁점이건 급발속기 통지자가 할 수 있대. 그러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되는 거야. 급발속기 통지자가 알 수 있대. 이해할 수 있대.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거절결정 이유 중에 심사관님께서 통지하지 않은 거절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뭐뭐라도 하자마자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럼 판례 강의 공부가 끝난 거야. 이게 여기입니다. 거절유 통지할 때 1항하고 1항에 대해서만 거절유 통지했어요. 근데 거절 결정할 때 1항하고 27항에 대해서 거절 결정합니다. 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27항 같은 경우는 통지하지 않았지만 추론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1항에서 통지하고 1항만 거절 결정 이유가 있어도 추론 전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통지할 땐 존재하지 않던 항이 거절 결정 이후에 추가됐다 하더라도 통지했던 항으로 거절 결정한 것이란 문제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추가된 27항에 의해서만 거절 결정한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특허 거절 결정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유가 기각 심결이 여기죠. 이게 다 같은 쟁점이잖아요. 통지한 걸로 거절 결정, 기각 심결, 기각 판결인지. 이번에 기각 심결 여기죠. 기각 심결 이유가 심사위원님께서 통지하지 않은 거절유만을 들어 거절 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이겨. 27항만으로 거절 결정한 게 아니라면 이 소리야. 1항으로도 역시 거절 결정을 유지한 경우라면 추론일체 원칙상 다 죽는 게 맞으니까 27항이 추가됐어도 그것만으로 위협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협하다고 할 수는 없다. 0.1초 만에 나와야 됩니다. 3번 우선권 주장이 불인정으로 인해서 거절유가 생긴 경우에는 이거 무슨 경우 나왔죠. 이것도 0.1초 만에 끝나야 돼.
우선권 주장으로 인해서 신진선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제를 통지할 때부터 우선권 주장 인정하지 않겠다는 걸 꼭 통지해줘야 됩니다. 거제를 통지할 때 우선권 주장 인정하지 않겠다는 걸 통지하지 않은 채 신진선하고 거제 결정하면 통지하지 않은 걸로 거제 결정이 돼요. 이 0.1초 만에 나와야 돼. 거제를 통지에 우선권 주장 불인정에 관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맞죠? 우선권 주장 불인정에 관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거 지금 문제가 2개네. 보통 기출문제가 2개까지 나와요. 근데 제 모의고사 문제는 3개에서 4개까지 나옵니다. 지금 OX 할게 지금 하나 끝났잖아. 그거 또 나오잖아. 기출문제가 보통 2개까지 나온다고. 제 모의고사는 연습을 위해서 3개나 4개까지 나오고요. 다음 쟁점. 우선권 주장 불인정에 관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출원인에게 실적으로 의견 제출 및 보전 기회를 부여하고 있을 정도인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이것도 우리 심사님 심사파트에서 많이 봤었는데, 형식적으로 거주류 통지서가 나온지 안 나온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어떤 포맷의 서면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심사관님이 그런 걸 한번 얘기했었고 내가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가는 겁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적 내용,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죠. 둘 다 맞네요. 4번 거저 결정 이유가 통지한 거주류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며, 이거 무슨 몇 나왔는데 주지가 부합한다 또는 주된 취지가 부합한다 또는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 그러면 끝났어. 그럼 무조건 통지한 거야. 이거 우리 심사위원 심사 파트에서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주된 취지가 부합한다. 그럼 그냥 한 거야. 통지한 거야. 그럼 무조건 제대로 통지한 거야. 지금 주된 취지가 부합한다 했죠? 그럼 잘 된 거야. 일부 문구나 표현이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거절을 통지한 문장하고 거절결정 문장이 완전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면 통지한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급발속기 통지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 괜찮다.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5번 이미 통지한 거절 이유가 비교 대상 발명에 의해서 추론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 이거 무슨 경우 나왔는데 이것까지는 무슨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봐야 되는데, 위 비교 대상 발명 보충해서 그 기술적 의의를 밝히는 추론 당시 규상식이나 주지관용 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하더라도, 이거 돌아도 나왔다. 여기서 끝나야 돼. 내가 무조건 보충이면은 그냥 보지도 말고 그냥 맞다 그랬어. 이게 여기였어요. 우리가 심사관님하고 하는 거절을 통지나 심판관님하고는 기가 신결할 때는 심사관님, 심판관님 기술을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누구나 아는 기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 카본일기가 있어. 카본일기가 뭔지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다 아니까. 근데 법원 가면 판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초등학생 다루듯이 그 증명해 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심사관님, 심판관님한테는 카본일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판사님한테는 카본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교과서를 내는 거야. 근데 이건 보충용이면 내가 무조건 된다 그랬잖아. 디스클로저 1에 카본일기가 있어요. 이 카본일기가 추론 발명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추론 발명 진보성이 없습니다. 이걸 심사관님하고 심판관님한테 할 수 있는데, 판사님은 카본일기 자체를 정의를 모르니까 비교 대상 발명에 있는 카본일기라는 것은 교과서고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보성이 없다는 거예요. 요러기 위해서 내는 교과서는 새로운 거조류가 아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보충이라고 한다. 보충이면 무조건 맞는 거야. 다시 읽어보면 이미 통지된 거절 이유가 비교 대상 발명에 의해서 추론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취지인 경우, 이거까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이런 상황 많으니까 이 비교 대상 발명 보충해서, 보충으로 그냥 게임 끝난 거야. 보충해서 기술적 의의를 밝히는 추론식, 규상식이나 주지관용 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한 거면 이건 괜찮아. 이는 통지된 거절과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 이건 새로운 거절가 아니야.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충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칠 번 문제. 절차 문제인데 30조. 특허법 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의 적용이라고도 하고 뭐 공지의 주장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제특허 출원한 발명에 관해서 이 PCT 출원했다는 소리예요. 의사요한 공지에 대해 공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무슨 경우 나왔는데 맨날 그거밖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특례, 파트 4 특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제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해독을 하고, 그러니까 조문하고 판례를 어느 정도 해독하면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조문하고 판례가 어느 정도 해독이 됐으면 1번 문제에서 무슨 경우 보자마자 이거 PCT 파트 4 특례 얘기구나. 여기까지 딱 등장하면 그 공부가 끝난 거야.
그 정도 등장을 해야 돼요. 나중에 12월이건 1월이건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걸 제가 문제 풀이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기출문제 보고 OX 보고 월말 모의고사 보다 보면은 그 쟁점에서는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게 이런 내용밖에 없구나를 이제 감각이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PCT 할 때가 추론하는 거, PCT 추론. 여기서 방식하는 게 파트 1. 파트 1 항상 하는 게 추론일자 잡는 겁니다. 보정명령, 보완명령에서 추론일자 잡는 거. 그 다음에 국제 단계에서 바로 심사 들어가는 거. 국제조사하고 공개. 이게 파트 2. 그 다음에 한국에 진입하는 거. 파트 3. 진입 후에 특별히 취급하는 거. 일반 추론하고 다르게 특별히 취급하는 특례. 여기 특례. 그래서 공제가 있었다면서 12개월 이내 국제 추론하면 되고 이건 맞고요. 추론일자가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PCT 추론일자가 여기잖아. 이 추론일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여야 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는 기준일 경고 30일. 이거 외우라고. 30일 이거 맞아. 기준일부터 30일까지 취지 표시하고 증명서를 내면 돼요. 이게 특례 단순 암기. 기준일부터 30일. 그래서 30조 공제조항은 기준일부터 30일. 그 다음에 제외자가 특허관리 서면이라는 것은 기준일부터 2개월. 이거 단순 암기. 기준일부터 30일, 기준일부터 2개월. 그게 파트 4 특례 얘기입니다. 30일 이내 특허 청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지정한 문제일 때만 나오는데 수신처 누구누구에게 이게 심판 절차면은 심판원장님 아니면 심판장님 그 외면 전부 다 특허청장님 특허청장님에게 제출하는 수신처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에 있어서 그 선출원이 발명의 공지부터 12개월 이내 공제의 적용 요건에 맞춰서 특허 출원했고 그 선출에 기초해서 국내 우주에 후출원하는 경우 무슨 경우 나오는데 이것도 공부가 되면 0.1초 만에 끝나야 돼. 이거 이 내용입니다. 국내 우주, 조약 우주 비교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었죠. 여기서 A를 공개했고 여기서 A를 추론하고 여기서 A, B를 추론을 해. 뭐 똑같이 A를 공개했고 A를 추론하고 A, B를 추론했을 때 얜 이걸 갖다가 국내 우주를 했어요. 얘는 이걸 갖다가 조약 우주란 겁니다. 조약 우주인지 국내 우주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앞에 게 한국이야. 그러면 국내 우주예요. 앞에 게 외국이야. 동맹국이야. 그러면 조약 우주입니다. 이랬을 때 30조를 더하고 싶어. 30조를 더하고 싶어. 그러면 55조 국내 우주 같은 경우는 이날이 12개월 이내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국내 우주의 추가 효과였어. 조약 우주는 그게 안 돼. 조약 우주는 한국에 들어온 날이 12개월 이내야 돼. 이게 판례가 있는 건 아니고 심사 기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 이 문제야. 보자마자 나와야 돼. 국내 우주인 경우는 선출원이 지금 공지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했다 했죠? 그러면 돼. 그러면 후출원의 출원이 공지부터 12개월 이내가 아니라도 공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국내 우주의 특유 효과야. 국내 우주, 조약 우주 우리 조문 특강에서 효과 비교 다 했었는데 효과 차이 하나가 얘였습니다. 예, 이걸 30조 1항 효과였었어요. 30조 1항 효과. 그 다음에 3번 공제 적용이 적법한 경우 29조 3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지된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아니야.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게 이거 좀 알아두세요.
3번이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분할 추론, 변경 추론, 정당 권리자 추론은 추론율 소급표가 있는 거고 국내 우주, 조약 우주는 우선이란 날짜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얘는 날짜가 두 개야. 우선일도 있고 추론일도 있고. 근데 공지외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공지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건 날짜 소급표와 관련해서 이거 비교하는 식으로 30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맨날 나오는 사례가 이거야. 30조는 뭐 추론일 소급표나 우선일을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 내용으로 인해서 30조에서 문제되는 거. 이 상황이야.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이 상황 하면 이 지문 항상 잘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풀 수 있어. 제가 판례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기본 강의나 조문투 강의에서 30조는 고객한테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다. 이 느낌을 할 수 있어요. 30조는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다. 그게 이거야. 갑이 여기서 직거를 공개를 했고 을이 여기서 직거를 추론하고 갑이 여기서 직거를 또 추론해. 그러면서 30조에 이랬을 때 갑의 등록 가능성, 이게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와. 30조는 추론일 소급표나 우선일을 추가로 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을 추론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 얘가 확선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확선지에서 얘가 확선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을추론은 얘에 의해서 신규성 위반인데 확선지라는 것은 거절유가 있는지 없는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거절유가 있어도 추론 공개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을도 죽고 갑도 죽고 다 죽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걸 표현할 때 공지의 주장이라는 것은 추론일 소급표나 우선일 소급표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이 다 죽을 수 있다. 이거 할 때 맨날 나와요. 그거 할 때 30조는 분할 변경 정당 권리자, 조약 우주와 다르게 추론일자와 관련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3조를 하면 공개한 행위로 뭔가의 날짜적인 이점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을 같은 추론이 중간에 있을 때 얘한테 문제되지 않고 특허를 받을 수 있게 안전하게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다. 이거 할 때 맨날 나오는 소리야. 30조는 추론일 소급표 없다. 이거. 그래서 반대말로 하면 내가 공개를 하고 내가 추론이 늦어지면 내 추론보다 누군가의 추론이 앞서 있을 때 나도 특허를 못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걸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공지의 적용이 적법한 경우 29조 36조 적용할 때 공개날은 추론된 것으로 본다. 이런 효과가 없어요. 이건 우선권 주장 얘기야. 이건 우선권 주장 얘기. 29조 36조 할 때 우선을 인정한다. 이건 우선권 주장의 효과입니다. 4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의해서 수에 걸친 공개가 있는 경우 이것도 보자마자 0.1초 만에 끝내야 돼. 4번 이거죠. 여기서 A가 공개됐고 여기서 A가 또 공개되고 여기서 A를 추론했을 때 (3조 1항 1호) 의사에 의한 공지로 3조 할 거면 원칙은 요 공개일, 공개일 이거에 대해서 취지표시를 다 해야 돼요. 취지표시할 때 공개일도 취지표시 써야 되고 공개일도 취지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증명서를 낼 때도 둘 다 내야 됩니다. 원칙은 이건데 우리 판례가 절차를 완화시켜줬어요. 그래서 판례는 제일 최초 것만 취지표시하고 증명서를 냈어도
그 후속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다 공지의 효과를 줍니다. 그 판례야. 수회에 걸친 공개행위가 있을 때 최초 공지부터 12개월 이내 출하면서 공지 적용 절차를 밟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최초 공개행위에 대해서만 절차 잘 밟으면 후속 공개에 대해서는 절차 안 밟아도 그게 취지 표시나 증명서를 안 내도 공지의 효과를 다 줍니다. 다 줘요. 다음 5번. 공지의 적용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공개 형태의 제한이 없으나 이거 맞죠? 이거 조문 특강에서 했었습니다. 의사용 공지는 공개 형태에서 제한이 있다. 그걸 3조 1항 1호와 3조 1항 2호라고 하는데 얘 둘의 차이점. 둘 다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해야 돼요. 이건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취지 표시가 필요한데 얘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출원 공개, 등록 공고 이런 걸로는 못해요. 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지. 이걸 공개 매체라 그래. 이걸 절차라 그러고. 취지 표시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공개 매체에 제한이 있냐 없냐, 이게 3조 1항 1호와 3조 1항 2호의 차이점. 7번이었습니다. 30조는 매년 시험 문제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30조하고 우선권 주장은 매년 1차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매년. 근데 전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OX 강의하거나 기출문제 강의하면서 봤던 내용만 충분히 해도 0.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 얘는 사실 판례 문제는 아닌데 사례형 문제 한번 그냥 또 넣어봤어요. 판례 문제는 아닌데 사례형 문제 한번 또 넣어봤는데 사례형 문제만 약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사례형 문제는 사람별, 행위별로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갑이 2015년 5월 12일 날 물질 X와 물질 X의 제조방법 Y에 대해서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고 청구 범위는 물질 X만 기재해서 이거 좀 알아두세요. 굳이 청구 범위의 일부만 기재했다는 것은 이거 두 개로 문제 출제됩니다. 하나는 확선지위와 선원지위 구별. 확선지위는 청구 범위를 뭘 쓰는지하고 상관없이 최명도에서 나오고 선원지위는 청구 범위 뭘 쓰는지에 따라서 나와요. X만 써놓으면 일단 선원지위는 X만 나와. 근데 확선지위는 X, Y 다 나오고 확선지위, 선원지위 이거 구별 나오고 두 번째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요. Y라는 발명에 대해서 청구 범위 기재일지 없고 발명의 설명만 기재된 발명이라고 표현합니다. Y의 권리화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Y가 발명의 설명이 기재있지만 청구 범위 기재있지 않으면 특허를 못 받습니다. 이랬을 때 Y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보정하면 되는데 그런 걸로 문제 안 나오고 이거 그 분할 출원 문제로 나와요. 특히나 이 문제 나오면 꼭 이거 나옵니다. 특허 결정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 하는 거. 특허 결정 받는 날 3개월 또는 설정전을 좀 빠른 날까지 분할 출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특허 결정을 받았지만 그 후에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Y에 대한 권리와 방법은 그럼 분할 출원이야. 그거야. 분할 출원. 이렇게 두 개 나올 때 청구 범위하고 발명의 설명이 굳이 다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 아니면 그냥 A 발명을 출원했다 했잖아요. 그럼 발명의 설명을 청구 범위 둘 다 A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문제는 다 A 발명을 출원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가 다르게 안 나와. 근데 굳이 다르게 나오는 건 이거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을은 2015년 10월 5일 이 사람별로 따로 그리세요. (2015년 10월 5일) 값과는 별도로 물질 X의 제조방어 Y를 발매설민 청구의 기재에서 YY 기재에서 특허 출원 B를 냈다. 얜 출원 B라고 하고 얜 출원 A라고 합니다. 그 후 값은 A를 기초로 조법에 국내 우주하면서 X와 Y와 Z에 대해 2015년 11월 1일 출원 C를 했고, 여기 지금 그냥 X, Y, Z 출원했다고 했죠? 이러면 그냥 발미설민 청구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라고. 발미설민 청구목이 똑같다. 이게 2016년 11월 12일 같은 출원에 대해서는 같이 그리세요. 그러니까 사람별 행위별로 따로따로 그리시면 돼. 출원 공개는 이 출원에 대한 행위잖아. 여기다 같이 그리시면 돼. 여기서 출원 공개됐다. 출원 공개됐다는 이 무조건 확선 얘기예요. 확선지가 출원 공개돼야지 나오니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제시된 것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을의 특허 출원의 거절이가 없는 것으로 보며 X, Y, Z는 서로 다른 별명으로 본다. 이런 사례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둘 다 정당 권리자로 나와요. 중복 연구한 사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풀면 이거 전형적으로 신진선학 그리는 거예요. 신진선학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에 거부터 싹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거 이거 A 출원, 얘는 출원하면 이거 근데 국내 우주했지. 얘는 출원하면 선원지, 확선지 나오잖아. 근데 얘 선원지 어떻게 돼? 천공화에 써있는 X에 대해 선원지 어떻게 돼? 얘는 선원지가 안 나올 거야. 특별한 사정이 없나. 왜? 왜냐면 취하될 거거든. 왜? 그 56주잖아. 국내 우주 기초가 되면 취하되잖아. 무해취하폭이 거저결정학증, 기가신결학증 되면 선원지가 소멸되잖아요. 얘는 선원지 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확선지위. 얘 확선지는 어떻게 돼? 최명도에 써있는 거에 대해서 확선지는 어떻게 돼? 얘 확선지도 애매해요. 왜? 보통은 출원 공개 되기 전에 취하되거든. 출원 공개는 1년 6개월 있다 돼. 취하는 1년 3개월이야. 1년 3개월 더 빠르잖아. 얘는 공개가 연날부터 1년 6개월이라고. 근데 취하는 이날부터 1년 3개월이라고. 그럼 조기 공개 신청하지 않는 한 공개가 안 돼요. 그럼 공개가 안 되고 죽으면 확선지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확선지위가 안 나와, 선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위는 항상 선원지, 확선지, 그 다음에 29점 각호지위 그려야 되잖아. 얘 29점 각호지위는 안 나오지.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보통은 조기공개 신청하지 않는 취하가 먼저 됩니다. 얘는 이날부터 1년 3개월.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가 되기 때문에 조기공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무조건 이 시점은 1년 6개월보다 전이에요. 이게 공개 시점인데 공개 시점보다 무조건 먼저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은 공개가 안 됐으니까 29점 각호지위 안 나오고 확선지위 안 나오고 선원지위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앞에 거는.
그 다음에 을거 가겠습니다. 얘 추론했을 때부터 선언지위 어떻게 돼? 청구 범위에 대해서 선언지위 어떻게 돼? 선언지위가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냐면 얘 거절되거든. 왜 거절되는지 이따 할게. 얘 거절될 거거든. 확선지위는 최명도에 대해서 확선지위는 이건 세모야. 왜? 추론 공개되기 전에 거절될지 추론 공개 후에 거절될지를 모르거든. 추론 공개 여부에 따라 달라. 확선지위는. 그다음 29점 각호지위는 그것도 마찬가지야. 추론 공개되고 거절 결정되고 29점 각호지위가 추론 공개 때부터 나올 거고 그 전에 죽으면 안 나올 거고. 그럼 마지막 갈게. 얘는 먼저 우주했죠. 우주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아도요. 우리가 절차라는 게 주체기간 서면 효과로 배웠는데 그 중에서 기간만 보고 기간이 괜찮으면 아 주체 서면 되겠구나라고 문제 풀어. 보통 문제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간만 봐. 우주 기간이 뭐야? 1년이잖아. 이 2015년 5월 12일이고 이거 2015년 11월 1일 1년 이내 됐잖아. 그럼 얘 우주 효과 있다고 봐. 그렇게 풀으라고 문제를. 주체기간 서면 중에서 기간만 보고 기간이 오케이면 이거 우선거주의 효과 있겠다고 그렇게 풀어야 돼. 주체 서면보다는. 알겠죠? 그럼 얘 우선일이 나와. 그 다음에 신진선언할 때 우선일 인정받는 게 뭐야? 최명도 똑같은 발명이지? 그럼 X, Y에 대해서 나와. 여기 최명도가 X, Y잖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최초 청구 범위에 써있는 것만 우선일 나오는 게 아니야. 최초 최명도에 써있는 거에 우선일 나오는 거야. X, Y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우선일이.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최초 청구 범위에 기댄 거에 대해서는 우선일 인정받을 수 있는 틀린 집을 찾아냈어요. 최초 청구 범위가 아니라 최명도야, 최명도. 최초 명사서야. 그 다음에 Z는 없으니까 Z는 여기 출원일 기준으로 가고. 그럼 이걸로 지위 그려. 먼저 선언지위. 선언지위 우선 인정받아.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얘는 선언지위가 여기서부터 나와. 근데 내가 문제에서 발명설명 청구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라는 말이 없어. 그냥 발명설명 청구 범위 똑같이 쓴 걸로 내가 알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X, Y 선언지위 나오는 거고. Z는 여기서부터 선언지위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확선지위. 이거 공개됐다 했어. 그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Y 이렇게 확선지위 나오고. Z는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Z 확선지위. 네, 얘는 공개가 됐으니까 여기 공개 시점부터 29점 각호지위 나오고. 이렇게 지위 다 그렸다. 지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신진선악 볼게. 을추론 이거부터 볼게. 신진선악. 얘 신 어때? 오케이야. 29점 각호지위가 없잖아 앞에. 지는 마찬가지로 오케이야. 29점 각호지위가 없잖아. 선은 앞에 선언지 여기 있다. 이게 Y 여기 있네. 선언지. 선언지 Y 여기 있잖아.
이거 세모로 할게 일단.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데 사안이. 확선지 먼저 하자. 확선지 여기 확선지 있죠 y. 이거 확선 위반이야. 이거 확선 위반으로 얘는 거저 결정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출원 C 볼게요. 얘 C 볼 때는 지금은 이게 을출원 같은 경우는 y밖에 없기 때문에 y에 대해서만 했지만 출원일치 원칙이라고 출원을 볼 때는 발명별로 신진선악을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얘에 대해서는 x 신진선악 보고 아니 발명별로 심사하잖아. y 신진선악 보고 이게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Z. 여긴 발명이 하나니까 하나만 한 건데 발명이 여러 개면 다 발명별로 해야 된다고. X. 이거 신진 오케이. 29점 각호지가 없잖아요. 앞에. 그 다음에 선 어떻게 돼요? 얘 우선을 인정받는데 우선보다 앞에 선원지가 가진 게 없어요. 이것도 오케이. 화근. 우선 인정받는데 우선보다 앞에 확선지 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Y. 얘도 신진 오케이. 그 다음에 선악 다 오케이네. 우선보다 앞에 선원지 있는 확선지 있는 게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Z도 이 다 오케이. 앞에 Z 갖다가 29번 각호지나 확선지나 선원지 나온 게 없어. 그럼 얘는 거주류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잠깐만 아까 이거 선을 세모라고 안 할게요. 이건 선 위반이야. 혹시라도 얘한테 거주류가 있는 게 있을까봐 하고 세모라고 했는데 거주류가 없잖아 지금 얘는 하나도. 이거 선원주의도 위반이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다시 갈게. 신진선악 그리는 것부터 다시 할게요. 신진선악 할 때는 선원지 그리실 때는 하여튼 지만 그리면 그 다음엔 게임 끝이야. 선원지 그리실 때는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6조 4항하고 5항을 보셔야 돼. 36조 4항이 거저 결정될지 보는 거고 5항이 무권리자인지 보는 거야. 무권리자인지. 그 다음에 확선지를 보실 때는 최명도로 보시고 얘는 공개가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출원인 발명자 동일한지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29주의랑 각호주의 그릴 때는 볼 게 없습니다. 이건 주의사항이 없어요. 그냥 그리면 돼. 선원지위에서 이것만 조심하고 확선지위에서 이거하고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갑의 A 출원. 얘는 국내 우주의 기초 출원이기 때문에 1년 3개월이 있으면 취하됩니다. 근데 조기공개 신청하지 않는 한 1년 6개월 있다 공개가 돼요. 그럼 조기공개 신청하지 않는 한 공개되기 전에 취하가 됩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먼저 선원지, 청구범위 X에 대해서 선원지가 안 나와. 왜? 취하되니까. 그다음 확선지, 최명도 XY에 대해서 확선지가 조기공개 신청을 하지 않는 안 나와. 왜? 공개되기 전에 취하되니까. 그다음 29장 각고지위, 조기공개 신청을 하지 않는 안 나와. 왜? 공개되기 전에 취하되니까. 취하되면 공개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출원 A에 대해서는 조기공개 신청하지 않는 한 선원지, 확선지, 29장 각고지위 다 안 나와. 다 안 나와. 그 다음에 을. 얘 청구범위에 대해서 선원지가 안 나와. 왜냐면 거저 결정될 거거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확선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출원공개 여부에 따라 다른데 출원공개 되는지 안 나오는지 문제에서 안 나왔거든. 그러면 세모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9번 각호지 출원공개 언제 될지 모르겠어. 출원공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그건 넘어가. 이제 마지막 갑의 실출원. 얘는 우선권 주장했기 때문에 우선을 인정받는 반면 우선일부터, 우선을 인정 못 받는 건 출원일부터 가는 거야. 얘 우선일을 XY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럼 XY에 대해서 우선일부터 선원지위 나오고 확선지위 나와. 얘는 공개됐다고 했잖아. 그 다음 Z는 출원일부터 선원지위하고 확선지위가 나와.
그 다음에 공개가 된 상태부터 X, Y, Z 다 29점 각호지 나왔고 G 다 그렸어. G 그린 상태에서 이제 신진선악 하는 거야. 근데 G만 그려져 있으면 신진선악은 쉽고 신진선악은 을의 Y 발명 얘 여기 지금 Y 발명 여기 앞에 선원지하고 확선지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선원 위반, 확선 위반 다 된다고. Y는 선원 위반, 확선 위반. 그 다음에 갑의 C 발명. 발명은 발명별로 거절이 봐야 돼요. 먼저 X 발명. 우선율 기준이 되는데 우선율 기준을 29점 각호지 이거 전혀 없어. 신규성, 진보성 오케이. 그 다음에 선원, 확선도 없어. 이 우선율보다 더 앞에 선원지, 확선지가 없어. 다 오케이. 그 다음 Y 발명. Y 발명도 마찬가지야. Y 앞에 신진, 선확, 지위가 하나도 없어. 오케이야. 그 다음 Z는 우선일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출원율 기준인데 Z와 관련된 지위가 하나도 없어. 여기 Z가 하나도 없잖아. Z와 관련된 지위가 없어. 그 Z도 오케이라고 신진선악이. 그래서 갑의 C 출원은 특허 가능하고 을의 B 출원은 특허가 불가능해. 이렇게. 요걸 바탕으로 지문 보겠습니다. 1번 갑이 특허 출원 A에 대해서 2015년 9월 10일 발명의 설명에서 물질 X의 제조항 Y를 삭제하는 보정을 한 경우 무슨 경우 나오는데 명세서 Y를 삭제했대. 이거 무슨 의미냐면 삭제 보정해도 확선지는 변동성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Y를 지워도 확선지는 변동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기서 Y를 지웠대. 쟤에서 Y를 지워도 얘에서 우선일자 Y가 인정이 안 되는 거냐 그거 상관이 없다고. 여기서 우선권자에 인정되는지 여부는 얘의 최명도지 얘의 보정호 명도가 아니야. 최명도는 X, Y잖아. 그럼 얘는 우선일 여전히 X, Y야. 여기서 Y를 지웠어도. 그럼 Y는 여전히 우선일부터 선지, 확선지가 나와. 그럼 그거에 의해서 을은 무조건 특허를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Y를 삭제 보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상관없이 을은 못 받아. 그래서 발명의 설명에 있는 발명을 삭제했다. 이것은 최명도하고 연관된 문제로 나와. 최명도. 최명도가 방금 우선일 인정될지 말지랑 확선지 얘기했죠. 1번은 발명의 설명에서 뭘 삭제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1번. 그 다음에 2번. 갑의 특허 출원 A는 출원이 공개되기 전인 출원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때 취하 간주되기 때문에 을의 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아니. 공개되기 전에 취하 간주되는 건 맞아. 그건 맞는데 B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B는 어차피 이 우선권 주장 출원, C 출원에 의해서 확선지, 선원지로 죽잖아. A 출원이 죽는 건 맞는데 B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3번. 그래서 2번의 내용은 뭐냐면 얘 우선일 있다는 걸 간과하지 말라가 2번의 내용이야. 얘가 얘보다 출원일자는 늦어. 출원일자는 늦지만 얘가 오히려 선원지, 확선지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선원지, 확선지 할 땐 출원일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갑이 죽으면 선출원이 죽었으니까 얘는 특허된다? 그게 아니라고. 후출원이 할지라도 우선권 중에 있으면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출원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게 2번의 내용이야. 왜 틀렸는지 뭔지 알겠죠? 3번. 갑이 특허 출원 C에 대해서 2016년 3월 5일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을의 특허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취하 나왔지? 취하는 무조건 선원지, 확선지의 구분이야. 취하를 하면 선원지위는 없어져. 근데 공개 후에 취하면 확선지위는 남아. 그 내용이야. 확선지위는 취하고 상관이 없거든. 공개만 되면 되거든. 그럼 2016년 3월 5일이 공개 훈지 전인지만 보면 돼. 공개 훈지 전인지. 근데 지금 공개가 뭐야? 공개가 11월이네. 그렇지. 공개가 11월이기 때문에 C는 없어져. C는 지위가 다 날아가는 거야. 공개 전이니까. 근데 선출원이 죽냐 안 죽냐를 봐야 돼. 그게 뭐야? 우리 56조 3종 세트를 봐야지. 56조 3종 세트가 세트 1. 이거 9번을 제가 꼬고 꼬아놔서 어떻게 보면 이 신진선악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천천히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스텝별로 그림 그리시면은 신진선악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꼬아놓은 문제라 보시면 돼. 세트 1. 선출원부터
1년 3개월 경과하면 선출원 취해야 돼요. 이거 세트 1 선출원 죽는 거. 그 다음에 세트 2 선출원부터 1년 3개월 지나면 국내 우주 취하 못합니다. 국내 우주 취하 시기 제한. 그 다음에 세트 3 선출원부터 1년 3개월 전에 이렇게 할게요. 1년 3개월 후 국내 우주 취하 못하. 1년 3개월 전에 요번엔 국내 우주 출원. 국내 우주 출원을 취하하면 국내 우주 취하 간주시켜서 선출원 살려줍니다. 이거 3종 세트 1, 2, 3 기억나세요? 선출부터 1년 3개월 지나면 선출원 죽어. 선출원 죽고 나서는 국내 우주 취하 못해. 근데 선출원 죽기 전에 국내 우주 출원을 취하면 국내 우주가 취하된 게 돼서 선출원 안 죽여. 3종 세트. 그래서 3월 5일 날 취하했다 했지? 지금 얘를 취할 때 얘를 취한 시점이 1년 3개월 전인지 후인지를 봐야 돼. 1년 3개월 전이면 선출원이 살아. 선출원이 살면 선출원에 XY 확선지이 나오고 X의 선원지이 나오잖아. 이 선출원이 살면 얘 출원 공개 될 거 아니야. 그럼 얘에 의해서 얘가 또 죽는다고. 그래서 지금 3월이라는 게 얘가 살 때 죽은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죽은 건지 그거 구분 문제라고. 뭔지 알겠어요? 1년 3개월 전에 국내 우주를 취하면 선출원을 살려줘. 근데 반대로 1년 3개월 후에 국내 우주 취하하면 국내 우주도 죽고 선출원도 죽고 둘 다 죽는 거야. 알겠어요? 전에 취하면 국내 우주만 죽어. 선출원은 살아. 후에 취하면 국내 우주도 죽고 얘는 취했으니까 죽고 선출원도 죽는다고. 다 죽는다고. 그럼 날짜를 보면 5월 12일부터 1년 3개월 하면 1하고 3만 더 하면 돼. 1하고 3만 더 해. 그럼 2016년 8월 12일이야. 그럼 얘 3월이 뭐야? 선출원 죽기 전이지? 그럼 선출원 살아나. 선출원 살아나면 취하가 안 됐잖아. 취하가 안 됐잖아. 그럼 얘 출원공개 되면 확선지이 나올 거고 얘 선원지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확선지 Y 있잖아. Y에 의해서 얘는 특허를 못 받을 수가 있어. 그 얘기라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응? 그래서 3번 출원 시에 대해서 취하서를 제출하면 의뢰 출원비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아니야. 못 받을 수도 있어. 얘가 출원 공개되면 Y 확선지이 나와서 Y에 의해서 죽거든. (4번) 얘가 그동안의 기출문제 나온 사례형보다도 한참 더 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걸로 한번 꼬아서 내봤다고 보시면 돼. 이것만 자신 있게 잡아두시면 나머지는 다 우스워 보일 겁니다. 4번 출원 시에 대해서 2016년 8월 1일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의뢰 출원비는 특허법 36조 1항 규정에 위배돼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것도 틀렸어. 8월 1일도 얘가 살잖아. 아니 8월 12일이잖아. 1년 3개월 하면. 그러니까 8월 1일도 얘는 죽고 얘는 살지만 청구범위에 Y가 없잖아. 그럼 선원지는 Y가 없어. 그래서 선원에 죽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선원지하고 확선지의 차이점이라고. 선원지는 청구범위에 써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얘는 Y를 청구범위에 쓰지 않나 Y에 대해서는 선원지가 없어. 그래서 선원지로 죽는 게 아니야. 뭔지 알겠죠? 확선으로 죽는 거야. 확선으로. 그 다음에 5번
갑이 출원 모두를 취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을의 출원비는 어떠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맞잖아 이거. 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살면 지금 뭐 어떻게든 살 수가 없었잖아. 지금 뭔지 알겠어요? 지금 국내 우주를 정상적으로 가. 그 앞에 게 죽잖아. 앞에 게 죽어도 얘가 살아있으면 얘에 의해서 확선지로 죽었잖아. 확선으로. 반대로 3번, 4번 지문. 3번, 4번 지문은 얘를 취하시켰어. 얘를 취하시키면 얘가 살았잖아. 얘가 사니까 또 얘에 의해서 확선지로 죽었잖아. 그러니까 을은 얘랑 둘 다 죽어야 사는 거지. 얘랑 둘 중에 하나로 살아있으면 얘는 무조건 죽는 거야. 이거 맞잖아, 지문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시고, 이거는 모든 사령 문제에서 다 나오니까 2번 사령 문제는 요게 아주 어려워졌었어요. 56조까지 내가 집어넣었거든. 그래서 이 세트 3번 상황, 이게 우리 기본 강의, 조문 강의에서는 사례를 그리지 않은 상황에서 잘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돼. 그래서 언제 국내 우주 출원을 죽였냐에 따라서 둘 다 죽거나 선출원만 죽거나 선출원만 살거나 이거 구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 지문으로 3번, 4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뒤쪽 파트 나머지 홀수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